의자가 너무 높지 않아요? 좋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하미술 공방의 이하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미술을 가르쳐 드릴, 미술을 강의할 그런 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 어떤 영상이 올라옵니까? 라고 하면 이제 막 미술을 시작하시는 분들부터 이제 미술을 어떤 직업적인 요소로, 어떤 부업의 요소로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법한 그런 정보와 그런 수업들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저희 채널을 끝까지 하나하나 차곡차곡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그럼 우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를 좀 해봐야겠죠.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작가이자 강사. 그죠? 작가를 활동하고 있는 강사죠. 제가 20살 때 처음 강의를 했거든요. 입시미술 강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쭉 달려왔으니까 13년 차네요. 13년 동안 그림으로만 먹고 산 그런 이제 생존형 강사이자 작가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쌓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생각보다 되게 생소한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소한 내용이다라고 하면 어떤 거냐? 좀 대표적으로 예를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틀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선입견이 많은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저만의 방법으로 저만의 수업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 볼 텐데,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수업이 모두에게 전부 다 피트인 되진 않을 거예요. 어떤 분들에겐 정말 도움이 될 거고 또 어떤 분들에겐 그닥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혹시 미술학원 한번 다녀보셨어요? 입시미술 말고 취미미술학원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네. 거기서 뭐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자, 해보세요. 해보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박수 치고 끝이란 말이에요. 그거보단 나을 거예요.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 여기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지, 여기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왜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고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은 제가 정확하게 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미술을 하면서도 또 배우면서도 내가 이걸 도대체 왜 이러고 있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이제 나중에 뭘 그려야 되지? 내가 작가가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제가 장담하건대 저만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 좁은 동네지만 이 동네 안에선 가장 큰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작가님들도 많이 배출했고, 너무 내 자랑 같나요? 나부터 잘해야 되는데, 그죠? 자, 우선 첫 번째 수업은요, 뭐 연필, 종이 이런 거 필요 없어.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뇌리에 딱 받고 가야 돼요. 그게 뭘까요? 뭔데요? 그림은 80%가 재능이에요. 노력 필요 없어. 재능이 80이에요. 이거 인정해야 돼. 인정하기 너무너무 싫죠.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을 이렇게 보고 있다,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다, 뭔가 그림을 더 잘 그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부정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미술에는 재능이 80%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20%는 흥미야. 노력은 아예 뭐 끼지도 않아.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느냐. 그래서 재능이 80%면 나는 아무리 배워도 안 된다라는 소리야?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진과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어 기제다. 예를 들어서 나만의 표현법을 가지고 나만의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는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내가 나는 이걸 이렇게 봤어. 형태도 되게 막 이렇게 꼬아놓고 막 피카소처럼, 아니면 에곤 슐레처럼 나는 나만의 색을 쓰고 나만의 형태를 썼어 하는 순간부터 호불호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 그림을 봤을 때 그림이 좀 느낌이 있는데 좀 별로다. 그림이 조금 괜찮은데 너무 내 취향이다.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데, 사람들은 보통 자신감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리고 이제 나의 실력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호불호 중에서도 불호에 집중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의 그림을 쳐다봤을 때 싫어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욕먹기가 싫어. 비판받기 싫고 비난받기 싫어. 그러면 누구나 인정하는 잘 그린 그림을 그리자, 이런 식으로 마음이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인정하는 잘 그린 그림은 뭡니까? 라고 하면 굉장히 아카데믹한 것들, 기술적으로 뛰어난. 굉장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석고상 소묘를 진짜 똑같이 한다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물체를 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캔버스나 도화지에 옮겨낸다라든지, 이런 사실주의적인 어떠한 표현들은 호불호라는 게 없어. 잘했네, 못했네. 기술적으로 점수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여러분들이 너무 매몰되어 계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기술을 익히고 난 다음에 나만의 창작을 해야지는 여러분들의 치사한 어떤 그런 느낌이야. 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회피 심리.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준점을 그림을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닌 나만의 표현 방법과 나만의 기법을 통해서 오직 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함이라면 그림에서 재능은 필요 없어요. 그거는 전부 다 노력과 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보시면서 아, 나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이 채널 100번 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언젠가 작가 생활을 하고 싶어, 나만의 그림을 꼭 그려내고 싶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 이것은 순도 100%의 나의 창작물을 나는 죽기 전에 꼭 만들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구분을 져야 돼요.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이것을 완벽하게 똑같이 카피를 해낸다는 아니야. 그림을 잘 그린다라는 것은 나만의 어떠한 심상세계를 그대로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 사실대로 그리지 않는 나만의 어떠한 표현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노력과 흥미,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재능은 있죠. 근데 어떤 재능이 필요하느냐라고 하면 실행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 있죠. 어떤 거요? 막 누구나 아기 때는 그림을 그리잖아. 그쵸. 근데 막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막 그림 그리면 엄마 아빠가 막 칭찬해.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서 그림 그리고 있으면 욕한다? 야, 너 공부해야지. 너 언제까지 놀래? 그래서 사람들은 이 창작을 한다라는 것을 논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창작을 하고 있는 이 과정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제법 많이 끼어들어 있어요. 누구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이 사람이 본업을 충실히 하고 있구나,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선에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나조차도 모르게 마음껏 창작을 해내는 것이 죄스러운 감정을 어릴 때 학습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재능은 내가 나의 창작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꺼내는 이런 실행 능력이 정말로 중요하다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좋은 오리엔테이션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뭐 헛소리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그러면 오늘 메인 진도 수업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뭘 해볼 거냐라고 하면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연필 그리고 미술에 대한 가장 기본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하고 그리고 한 번씩은 꼭 써봤을 이 연필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일반적인 연필 깎는 방법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여러분들 우선 연필은요, 이 톰보에서 나온 HB 연필, 그 HB 연필로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왜 삽이 안 쓰고 HB 쓰십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입시할 거 아니면 뭔가 막 급하게 그림을 그려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삽입까지는 필요 없고요. 요 HB나 EB 정도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림을 그려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필을 우선 한번 깎아 볼 텐데요. 연필을 깎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뭐가 있느냐, 칼로 깎고 그리고 이런 자동 연필 깎기로 깎을 수도 있죠. 우선 자동 연필 깎기로 한번 깎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얘가 자동으로 깎아줘요. 편하죠. 근데 이렇게 깎게 되면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다 보면 연필을 이렇게 너무 자주 깎아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옆면으로 뭔가를 그려낼 때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연필로 스케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많이 선호하시고요. 간편하니까. 연필로 소묘를 하시는 분들, 연필로 뭔가 채색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필심이 조금 길게 나와 있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옆면으로 뭔가를 긁어내고 이 옆면으로 채색을 할 때 용이하고, 그리고 연필을 자주 깎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연필을 칼로 깎느냐 아니면 이렇게 연필 깎기로 깎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겨서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연필을 이렇게 연필 깎기로 깎으시는 분들도 있고 칼로 깎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칼로 깎을 때는 어떻게 깎아야 되는지도 가볍게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죠. 일단 칼날은요, 너무 많이 말고 한 4-5칸 정도 뽑아 주시고요. 그리고 연필을 이렇게 쥐실 때 연필을 이런 식으로 잡고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아 주세요. 그 다음에 칼날을 움직여서 깎는 것이 아니라 칼날을 엄지로 잡고 검지와 엄지를 이렇게 앞뒤로 당겨가면서, 칼날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필이 움직여준다라는 느낌으로 깎아주시는 편이 좋아요. 그래서 얼마나 깎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이 손가락 2마디 정도 해서 여기 체크를 해주시고, 일단 한 2마디 정도를 가볍게 이런 식으로 이 나무 껍질만 좀 벗겨낸다라는 생각으로 얇게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칼날이 움직이지 않고 연필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을 다칠 일도 없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대패에 밀듯이 얇게 그리고 또 가볍게 조심조심 자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필을 잘라냈을 때 연필이 부러지거나, 그리고 이제 연필의 특정 부분이 너무 거칠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좋은 장점이 있죠. 이렇게 해서 흑연은요, 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뽑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마디 정도. 그 다음에 흑연 앞부분을 살짝씩 정리해서 쓰기가 좋은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연필을 예쁘게 깎아낼 수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차이가 좀 극명하죠. 이렇게 연필 깎기로 깎은 것과 칼로 깎은 것, 둘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겠다 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깎아주시면 되고요. 보통 스케치 하시는 분들은 연필 깎기를 많이 쓰시고, 그리고 소묘 하시는 분들은, 채색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칼로 연필을 잘 깎는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필을 전부 다 깎았다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미술 학원에 가면 제일 먼저 보는 신기한 요거죠. 요거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얘는 이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도 있어요. 얘는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테이블에 놓는다라고 해서 테이블 이젤이라고 불러요.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죠. 그리고 이제 그냥 테이블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요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일단은 이젤과 테이블 작업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거리에 있습니다. 요거 조금 설명 드려볼게요.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우선 이젤이에요. 이 이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거리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뒤쪽 각도를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 이 위아래 높이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젤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고개를 많이 숙이지 않은 채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젤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 저는 어릴 때 그냥 테이블 위에서도 작업하고 이젤 같은 거 없어도 그림 잘 그렸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젤을 처음 쓰게 되면 되게 불편하고 되게 낯설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전에는 내가 이 테이블에서 작업할 때는 뭔가 이렇게 손목이랑 손가락만 써서 그림을 그렸어. 근데 이젤을 쓰려니까 이런 식으로 팔꿈치도 써야 되고 어깨도 써야 되고, 작은 관절의 움직임에서 큰 관절의 움직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그림이 너무 낯설고 이 모든 행동이 어색해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젤을 왜 써야 됩니까? 라고 하면, 아까도 힌트를 살짝 드렸지만 거리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나중에 큰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 무조건 이젤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 테이블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놓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시야각이 여기는 나랑 엄청 가깝죠. 근데 일로 가면 일로 갈수록 나랑 점점 멀어지죠. 그러면 사물이 나와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저쪽 끝에 있는 거는 엄청 작게 보이니까 더 크게 그리게 되고, 여기 있는 거는 엄청 커 보이니까 더 작게 그리게 돼요. 그래서 시야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각도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이 시야 때문에 여기와 저기에서 거리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 위쪽과 아래쪽의 투시가 다 틀려버려요. 근데 이 이젤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내가 여기서 이쪽을 보든 내가 여기서 이쪽을 보든 내가 여기서 이쪽을 보든 거리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그릴 때든 여기를 그릴 때든 여기를 그릴 때든 시야에서의 왜곡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바닥만한 작은 그림을 그릴 거야, 나는 평생 큰 그림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라면 테이블 작업만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만화 작업하시는 분들, 만화 작업하시는데 뭐 이런 이젤 같은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그마한 일러스트 그리시는 분들 이젤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나는 벽화를 그리고 싶어, 더 나아가서 막 20호, 30호짜리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젤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야에 대한 왜곡이 언제부터 생기느냐라고 하면 캔버스 사이즈로 20호부터 시야의 왜곡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20호는 어느 정도 사이즈입니까? 하면 한 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보다 큰 그림을 그리겠다, 적어도 나의 상체보다 큰 그림을 그릴 거야 언젠가는, 그럼 이젤에 익숙해지시고, 나 그럴 생각 없어, 난 손바닥만 한 것도 좋아, 그러면 테이블에서 작업을 해보셔도 괜찮다. 그래서 요런 이 거리와 사이즈, 내가 작업하고 싶은 그림의 왜곡이 얼마나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테이블이 정말 좋은 작업대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젤을 사용해야만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죠.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아요? 이렇게 이젤에 관련된 거는 어떻게 보면 미술에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요즘 정말 많은 미술학원이 이런 것들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슬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나 왜 그림 그릴 때 이젤을 써야 하지? 가 궁금하셨다라면, 내가 작업하고 싶은 사이즈와 그에 따른 이제 이 거리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젤을 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화 그리는 친구들은 평생 이젤 안 쓸걸요? 이 조그마한 종이 안에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 굳이 이젤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림 스타일에 따라서 이젤이 필요하시면 이젤을 하나 구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젤이 없어도 돼 라고 하면 그냥 테이블 매트 하나 깔아놓고 작업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연필도 깎았고 이젤에 대해서 설명도 했으니까 오늘은 연필에 대한 기본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연필 여러분들 도대체 왜 배웁니까? 그러게요. 참 이상하죠. 미술학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 연필인데, 이 연필로 그림을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조금 자극적일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거 좀 일리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시죠. 우선은 미술학원에 제일 먼저 가면, 또 미술을 처음 시작했을 때 연필을 쓰는 이유는 이 연필이라는 것이 나한테 제일 친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도 몇 번 받고 써보기도 했고. 근데 이 연필은 난이도로만 따지면 상중 하중에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면 극상에 있어요. 맨 위에? 맨 위에. 왜냐? 쓸 수 있는 색깔도 하나밖에 없어. 무채색. 흰색과 회색, 검정색. 이거 어쨌든 무채색이잖아요. 컬러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디메리트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도를 뽑아내야 되는데, 간혹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연필로 그림을 그려도 지우개로 실수하면 지우면 되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연필 고수분들이 들으면 지우개는 연필을 지우기 위해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것쯤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지우개는요, 연필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완벽하게 지워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전부 다 조금만 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하시겠지만, 연필은 생각보다 수정이 힘든 재료예요. 그러니까 나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빡빡 지워야지 해버려도 종이에 스크래치가 남고 자국이 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연필 흑연은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좀 미끌미끌거리기 때문에 이 고무가 닿았을 때 이 밀리면서 오히려 특정 부분이 좀 더 어두워지기도 하고 톤이 좀 날아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얼룩덜룩해지기 때문에 연필은 수정이 안 되고, 그리고 컬러를 사용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재료예요. 근데 왜 이걸 제일 먼저,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연필을 잘 그려야만 다른 미술을 잘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연필 하나도 못해도 추상화 되게 잘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추상화를 그냥 물감 던져놓으면 추상화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죠. 아니에요. 누군가의 물감 던져놓음이 훨씬 더 예뻐 보일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재료에 대한 이 케미스트리나 어떤 되게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뭐 연필 수업이랑 막 그렇게 밀접한 연결이 없으니까 다음번에 설명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 연필로 스케치를 잘하고, 연필로 소묘를 잘하고, 빛과 그림자, 어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수채화를 할 수 있고 유화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연필을 하나도 다루지 못해도 유화 정말 잘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반대로 유화를 정말 잘 다루는데도 연필 그림은 못 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과학도 잘한다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같은 이과 계열이니까. 근데 수학 공부만 해도 과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잘한다는 틀린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필과 뭐 유화, 수채화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계열은 같지만 종목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궁극적으로 유화를 반고흐처럼 그리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연필 공부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이거 그냥 다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내가 나는 연필로 막 끝을 보고 싶은 사람이야. 연필 그림으로 막 우아할 정도로 기술적인 한계를 드러낼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이 영상을 좀 시청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막 젊고 좀 양아치처럼 생긴 강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들어보셔도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보고 반드시 깨달아 주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림을 어디 시험대에 올리기 위해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심상세계를 표현하고 여러분들만의 창작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어떠한 즉흥적이고 계산적인 요소들이 이 캔버스 위에 표현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연필은 그렇게 좋은 재료는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첫 수업으로 이 연필을 가져왔느냐라고 하면, 연필에서 극단적으로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뭡니까? 라고 하면 내가 관절을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추가를 해보면 내가 그림을 어디를 보고 그려야 되는지, 이 몸에 대한 사용과 나의 관찰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연필을 잘 다루게 되면요, 그림을 잘 그린다는 아닌데 내 피지컬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미술을 시작할 때 연필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 연필을 어떻게, 이 피지컬, 나의 몸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식으로 뭘 관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렇게 좀 남은 시간을 좀 할애를 해볼 건데, 이제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따라오셔야 되기 때문에 집에 뭐 A4 용지나 그냥 빈 종이 있으시면 굳이 연필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볼펜이든 뭐든 그냥 뭐 필기고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보고 따라 그려보고 멈추고 다시 보고 따라 그려보고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기 전에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림은 누가 그립니까? 사람이 그리죠.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요, 뭐 생물학적인 특징은 전부 다 제쳐두고 일단은 이 특징 중에서도 시각적인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단 말이죠. 왜냐? 우리는 뭐 사람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근육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건 일단 둘째 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지가 중요해요.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볼 때, 이 시각적인 것을 볼 때 항상 상대적으로 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자, 여기 봐봐요. 요 선과 요 선의 길이가 어때요? 지금 똑같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요걸 요렇게 체크를 하나 하고, 얘는 요런 식으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여러분들 볼 때 뭐가 좀 더 길어 보입니까? 위에는 1번이 더 길어 보여요? 아니면 2번이 더 길어 보여요? 2번. 2번이 더 길어 보이죠? 네. 근데 센치를 재어보면 놀랍게도 두 개는 완전히 똑같은 길이에요. 얘 15cm, 그리고 얘도 15cm. 오히려 얘가 한 1mm, 2mm 정도 조금 더 작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한테는 이 상대적으로 무언가를 보는 이 버릇을 제일 먼저 빼주셔야 돼요. 근데 이 버릇과 습관을 빼기가 참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어떤 식으로 빼줘야 되느냐라고 하면, 관찰이라고 하는 새로운 재능을 하나 딱 터득을 하시고, 이제 이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재고 있었던 이 거리에 대한 이해를 좀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나 거리, 크기, 뭐든지 일단 눈으로 뭐든지 뭔가를 볼 때는 상대적으로 보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절대적인 어떠한 기준값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제가 여기다가 또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가 한 요만큼 선을 그어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제가 한 요만큼 선을 그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봐요. 얘가 깁니까? 아니면 얘가 깁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깁니까? 아니면 얘가 깁니까?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죠? 근데 여기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갖다 두면 뭐가 더 길어요? 아래 거. 이제부터는 보여요.
비교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은 뭐가 더 긴지 뭐가 더 짧은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거리가 없어도 뭐가 더 긴지 뭐가 더 짧은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절대적인 센티미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 몇 센치 될까요? 1cm? 1cm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몇 센치 될까요? 3? 3? 아니, 3보다는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그럼 4? 한 4 정도 한번 재볼까요? 일단 이 위에가 1cm, 정확하게 1cm가 맞네요. 아래는 4cm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1cm, 얘가 4cm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다가 한 요만큼 그려볼게요. 얘는 몇 cm예요? 5겠지. 그렇지, 5겠지. 여기까지 쉽죠? 비교거리가 있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보다 기네. 몇 배나 더 길지? 한 3배, 4배. 3배보단 더 긴 것 같아. 그럼 4배겠지? 그러면 4cm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눈에는 얘는 몇 cm로 보여요? 여기서부터 엄청 어려워진다, 그죠? 몇 cm쯤 될까요? 한 9cm 되지 않을까? 한 9cm? 재볼까요? 저는 9cm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7cm, 7반 정도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게 7.5cm래. 그러면 얘는 몇 cm 나올까요? 그건 10이겠지. 아, 그치. 얘는 한 10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무언가를 볼 때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는 것이 버릇처럼 남아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지금 종이를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종이 막 이렇게 막 쓰셔도 돼요. 아무 선이나 그어놓고요. 얘가 몇 cm가 될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조건은요, 주변에 비교할 수 있는 비교거리가 없어야 돼요. 얘가 만약에 얘 지금 한 1.5cm 정도 나오거든요. 얘가 1.5cm라는 걸 알고 있으면 얘는 쉬워요. 얘는 한 4.5 나오겠죠. 얘 한 4 나오겠구나.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1.5 나왔고, 그리고 얘도 딱 4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을 그었을 때 이 선이 적어도 몇 cm 정도 될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한 10% 내외로 여러분들이 맞추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 연습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3cm와 5cm 그리고 7cm에 대한 감을 제일 먼저 익혀보시는 게 좋아요. 한 요 정도가 3cm 될까? 그리고 한 요 정도가 5cm가 될까? 그리고 한 요 정도가 7cm가 될까? 그럼 기원쌤 눈에는 어때요? 3, 5, 7이 되는 것 같습니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얘가 4고요. 그리고 얘가 한 7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얘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딱 봐봤을 때 얘가 3반 나오네요. 그리고 얘가 6반 나오고요. 그리고 얘가 9cm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나는 3, 5, 7을 그리고 싶었는데 3.5, 6.5, 9cm를 그렸네. 그러면 내가 생각보다 길이를 길게 보는구나. 다음번에는 조금 작게 그려봐야지. 그럼 3cm가 어느 정도 나올까? 한 요 정도 나올까? 5cm는 어느 정도 나오지? 5cm는 한 요 정도 나오겠다. 그러면 7cm는 어느 정도 나올까? 그러면 한 요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놓고 이게 3, 5, 7이 맞는지를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이번에 3cm가 정확하게 맞았죠. 얘는 3. 그리고 이 아래는 얘는 5. 그리고 이 밑에는 정확하게 7cm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 5, 7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10% 내외로 맞춰주시는 게 일단은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됐어. 그러면 9, 그리고 이제 10, 그리고 15, 20, 점점 늘려가면서 결국에는 한 30cm 정도 내외까지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딱 봤을 때 절대적으로 얘가 몇 cm구나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 되면요,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 여기 있는 물체와 여기 있는 물체가 얘는 좀 더 작아져야 돼, 얘는 조금 더 커져야 돼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3, 5, 7 이 절대적인 센티미터에 대한 감을 좀 익혀주시고요. 나 이거 좀 잘 맞네? 그러면 3, 5, 7, 9, 10, 15, 20,
30까지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딱 봤을 때 이건 정확하게 15cm야. 이건 정확하게 21cm야. 이렇게 맞춰내실 수 있게 1cm에서 30cm까지는 훈련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좀 되시죠? 네. 좋아요. 되게 신기하죠? 네. 그림 배우러 왔는데 357 이러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아, 내 눈이 절대적이지 않구나. 항상 상대적으로 무언가를 판단해 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형태가 매번 틀리고, 내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사이즈가 매번 달라지고, 내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무언가 어색했구나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제일 먼저 이 연필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는 이 관찰에 대한 첫 번째는 정확하고 절대적인 값에 대한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이 개념이 없으면 이 다음 거 뭘 배워도 아예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인지해 주셔야 되는 거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비교하면서 다른 물체를 보고 있어요. 그 물체의 객관적인 정보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인지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물체의 객관적인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센치에 대한 감은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내가 어떠한 사물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더 나중에 더 넘어가서 통찰을 해내고, 그래서 무언가를 알게 되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단계까지 넘어가시려면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그 물체를 이해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값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거 딱 봤을 때 3cm인 것 같은데, 저거 딱 봤을 때 5cm인 것 같은데, 내가 그린 선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휴대폰 있죠. 네. 이 휴대폰을 보면서 고민해 보는 거예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cm일까? 그러면 몇 cm처럼 보이세요? 한 20? 20? 한 16 나올 것 같거든요. 한 16, 17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얘를 딱 봤을 때 한 16cm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들이 자를 조그만한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재보세요. 정확하게 16cm가 딱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16cm다라는 걸 알게 되면 여기 길이는 조금 쉽게 나와요. 자, 그러면 얘가 16cm니까 얘는 몇 cm 나올까요? 절반 아닐까? 8? 절반보다는 좀 덜 나올까요? 한 6반? 그러면 얘도 한번 재봅시다. 정확하게 7cm가 나오네요. 조금 틀렸네요. 그런데 내가 여기 길이를 알게 되면 여기 길이는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센치에 대한 감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되게 익숙해지면요, 이런 판때기를 보면서도 여기가 몇 cm인지 대충 알게 돼요. 여기는 몇 cm 나올까요? 한 40? 40? 저는 한 55 봅니다. 한번 재볼까요? 54점 반 나오네요. 오. 그래서 여기가 55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럼 여기는 몇 cm일까? 그러면 얘랑 비교해보면 좀 쉽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떠한 물체를 봤을 때 일단 시작은 30cm까지예요. 내가 딱 얘를 봤을 때 얘 한 19cm 정도 나와.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유추했을 때 정확도가 한 90% 정도 이상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 형태가 틀릴 일은 없어요. 그래서 형태를 잘 그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손기술이 막 좋다 이거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 사물을 보는 눈이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거예요. 상대적이지 않고 이 사물에 대한 센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형태를 올바르게 관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형태를 관찰해야 그릴 수 있게 되고요. 관찰하면서 그림을 그리셔야 틀리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연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연필은 일단 관찰력도 있지만 피지컬을 위해서 연필을 맨 처음 쓴다라고도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관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니까 이제 피지컬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바로 연습할 수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요, 센티미터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다라는 이 가정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한 요 정도 길이는 몇 cm가 나올까요? 한 5cm 나오겠죠. 그러면 일단 이게 5cm가 맞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정확하게 5cm예요. 이 정도면 신기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5cm가 나온 선을요, 동일한 간격으로 반복해서 쓸 수 있는지를 한번 봐보는 거예요. 여기서의 동일한 간격이라는 것은 여기 이 길이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동일해야 돼요. 우리가 얘를 조금 어려운 말로 애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애칭이 좀 옛날 말이라서 좀 이제 요즘 현대 영어로 하면 해칭이라고 불러요. 이 해칭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이런 빗살 무늬들을 전부 다 해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해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일정할 것. 이것도 사람이 어떤 물체를 볼 때 묶음과 그리고 절단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애칭을 할 때 동일한 간격을 안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동일한 간격을 쓰다가 어디 한 군데가 갑자기 좀 벌어졌어. 그리고 다시 맞춰졌어. 그러면 얘네가 하나로 보이세요? 아니면 두 개로 보이세요? 두 개. 두 개로 보이죠. 그러면 만약에 동일한 간격으로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얘네는 하나로 보이세요? 두 개로 보이세요? 한 묶음. 그죠? 간격이 차이가 나면 우리는 여기서 이게 절단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간격이 반복이 되면 얘네를 하나의 묶음으로 봐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터치라는 개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터치로 그릴 거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한 터치를 넣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필은 면제예요, 선제예요 라고 하면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면제는 대표적으로 붓이죠. 붓은 누르는 힘에 따라서 이제 발리는 면적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면적이 유기적이고 어떠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붓은 대표적으로 면제를 그리기 위해서 나오는 어떠한 재료이고, 연필은요 힘을 아무리 연하게 주고 누르든 세게 주고 누르든 큰 차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연필은 선제를 사용하기 위한 재료예요.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 조형적인 요소에는 점, 그리고 선, 면이 있는데 보통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보는 게 점일까요? 선일까요? 면일까요? 그러면 우리네 삶은 모두 다 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을 봤을 때보다 선을 봤을 때보다 면을 봤을 때 보다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림을 처음 그리고 그림을 처음 배울 때는 어떻게 해야 보다 더 자연스러울까? 보다 더 편안할까? 그래서 면제를 다루는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연필은 선제를 만들기 위한 재료인데 이 선제를 어떻게 면제로 만듭니까? 라고 하면 선을 묶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선을 동일한 간격으로 묶어내는 순간부터 얘네는 하나의 면처럼 우리가 인지가 됩니다. 근데 이 간격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두 개의 면으로 인지가 되죠. 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선을 쓸 때마다 그때그때 간격이 다 달라. 그러면 얘네는 그냥 선들의 집합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부드럽게 그리고 싶어, 자연스럽게 그리고 싶어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을 균일하고 일정하게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해칭이라고 부르는구나 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안해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라면 이제는 훈련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5cm, 최소 5cm부터 시작해요. 조금 더 익숙해지면 7cm, 조금 더 잘하게 되면 9cm, 더 잘하게 되면 15cm 정도의 긴 직선을, 지금 이 정도 되면 한 5cm 나오겠죠? 빠르게 쓱쓱쓱쓱쓱쓱 넣어가면서 선과 선 사이 간격이 거의 일정하고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지 않게끔 최대한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습이 조금 적당하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속도를 더 높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까지 어느 정도 높아졌어. 그러면 지금 선을 이 방향으로만 쓰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는 요 방향으로도 써보는 거예요. 이때 종이를 돌리지 마세요. 종이를 돌려버리면 내가 이쪽 선을 이렇게 연습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종이를 돌리지 않은 채로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해칭이 균일하게 나오는지 그리고 속도가 균일하게 나오는지를 봐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된다 그러면 이제는 이쪽 선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도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이쪽 선을 이렇게 써보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신체에서 여기는 좀 불편해하는 각도가 있을 거예요. 그 각도 위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꽉꽉꽉꽉 얘네들을 채워주시면 되는데 가로, 세로, 양쪽 대각선을 전부 다 채워서 별표를 만드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 5cm가 됐으면 그 다음 7cm, 그 다음은 9cm, 그 다음 15cm.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일정한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예의주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혹시 여기까지 어려우셨어요?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쵸, 어렵죠.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개념들이니까. 지금 뭐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센치에 대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칭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잖아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팁을 드려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테이블 작업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작업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깨가 말리고, 그리고 체중을 팔꿈치로 누른다, 그죠? 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글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팔꿈치로 여기를 체중을 누르고 팔꿈치를 고정시키는 게 버릇인 분들이 진짜 많아요. 요거부터 한번 개선을 해볼 건데, 제가 요거는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평소에 이거 종이 한번 봐보세요. 글자 쓸 때 어떻게 쓰십니까? 그러면 가, 나, 다, 라 이렇게 쓰실 거예요. 네. 근데 그림을 그릴 때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차이냐라고 하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요, 가나다라 글자를 쓸 때도 가, 나, 다, 라 이렇게 쓰셔야 돼요. 무슨 차이예요? 그냥 글자 채만 달라진 거예요? 아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 나, 다 이러면 안 돼요. 가, 나, 다 이러면 돼요. 무슨 차이예요? 그러면 얘는요,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면 팔꿈치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팔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글씨는 팔꿈치가 자유롭기 때문에 손가락이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봐보면 내가 팔꿈치를 고정해야 돼. 그리고 이 팔꿈치를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뭔가를 그려내야 돼, 적어내야 돼 하면 움직일 수 있는 게 손가락밖에 없죠. 그래서 글자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손목이랑 손가락이 계속 움직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긴 선을 못 그려요. 근데 팔꿈치가 자유로워지는 순간 손목이랑 이 손가락은 사용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팔꿈치가 움직여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긴 선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테이블에서 작업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선을 그릴 거야 라고 하면 이 팔꿈치에 그리고 어깨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몸을 누르는 거를 빼주셔야 돼요. 여기가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래야 선이 길어져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꾹 눌러놓고 선을 길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선이 이렇게 털실로 나와요.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은 채로 내가 긴 직선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는 좋지 못한 피지컬적인 행동입니다. 그림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무궁무진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림을 연습할 때는 적어도 이렇게 선을 그리시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열려져 있는 채로 팔꿈치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일단 그림을 그릴 때 테이블 작업을 하실 때도 허리를 이렇게 굽히고 어깨를 말고 이럴 게 아니라 일단 허리부터 펴세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팔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얹어놨다. 그리고 어깨를 살짝 긴장시켜 주세요. 어깨가 팔의 무게를 먼저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팁은 내 체중을 팔로 누르지 말 것. 이 팔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끔 허리를 펴고 안쪽 공간을 줄 것.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몸 정중앙에 두고 그릴 것이 아니라 살짝 오른쪽으로 빼고 그리고 살짝 기울여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저는 테이블 말고 이렇게 이젤 쓰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젤은 자동으로 돼요. 이게 테이블에서만 팔꿈치를 이렇게 받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젤은 여기 공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팔꿈치가 알아서 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이 길게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젤을 쓰실 때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젤이랑 너무 가까워지지 마세요. 지금도 이렇게 허리를 숙이게 되면 팔꿈치가 이 무릎에 닿는다, 그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선이 이렇게 짧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까 그 테이블이랑 마찬가지로 긴 선이 안 나오게 되거든요. 요건 절대 버릇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요. 팔꿈치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이나 아니면 이제 손의 일부만 살짝 이렇게 이젤에 닿아 있다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손목 그리고 팔꿈치 그리고 어깨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어깨를 쓸 때 제일 긴 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쓸 때 중간짜리 긴 선이 나오고요. 손목을 쓸 때는 짧은 긴 선이 나와요.
손가락을 쓸 때는 거의 긴 선이 안 나오죠. 그래서 관절이 커질수록 운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선이 더 커지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단련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피지컬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손가락을 더 잘 쓸까는 아니에요. 평생 우리 젓가락질 하고 밥 먹고 글자 쓰고 손가락은 이 안쪽 수상 건막까지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단련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 근데 어깨를 직선 운동한다, 그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운동한다는 안 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 어깨 이 운동이 안 돼서 몸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위아래 움직임이 안 돼서 아래로만 내리시거나 아니면 위로만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어깨가 이 등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편하게 내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떠 있는 상태, 어깨가 떠 있는 상태에서 이 긴장을 유지하면서 위아래 좌우 그리고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버릇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어깨가 하강되어 있으면요, 이것을 할 때 날개뼈가 움직여요. 이 뒤쪽에 있는 날개뼈가 움직이면서 등이 엄청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어깨를 바깥으로 아니면 바깥으로 꺼낸다라는 감각이 조금 어색하시면 어깨에다가 힘을 주고 이 위쪽으로 뽑는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약간 어깨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춤을 이렇게 춘 상태로 멈추시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한쪽 팔이 이렇게 되게 어색하잖아요. 이 한쪽 팔은 무릎을 짚어주시거나 아니면 이젤을 잡아주셔도 괜찮고, 보통은 이젤 작업을 하실 때는 한 발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은 상태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시면 훨씬 좋다. 근데 이 어깨가 하강되어 있으면 몸 전체가 비틀어지고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어깨를 뽑아주시는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설명을 해주니까 미술학원에서 왜 연필을 먼저 가르치는지 알겠죠? 네. 그리고 이 팔꿈치가 자유로워야 되니까 소묘를 할 때 이젤을 강제적으로 쓰게 하는지도 알겠죠? 근데 정말 많은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설명을 스킵해요. 근데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강사들도 이유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래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림을 배운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시키니까 무조건 해야지가 아니라 항상 왜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래야만 하지? 그래서 그 왜라는 거에 대한 그 질문이 해결됐을 때 그게 지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의 수업을 들으시면서 계속 끊임없이 왜를 반복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면서 납득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이 되는 거니까요. 저의 수업을 들으실 때는 항상 약간 의심하는 눈초리로 진짜 그런가? 정말 그런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미술을 배우실 때에도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강사님들 질문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바빠 죽겠는데 할 것도 진짜 많고, 또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다들 하나같이 엄청 예민해. 이게 예민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건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예민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봐야 될 것도 생각해야 될 것도 고민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아서 작가 하는 양반들 그리고 또 미술 배우신 양반들이 다 예민해. 그래서 쉽게 질문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저와 함께 있는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왜 질문을 계속 반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긴 수업 이제 마지막 실습 하나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연필을 다루면서 센치에 대해서 익숙해지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칭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셨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손가락을 쓰지 않고 팔꿈치, 어깨 이런 큰 관절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익숙해지셨다라면 이제 저와 함께 오늘 마지막 진도까지 내어보고요. 만약에 아직까지는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지 않았어, 그러면 눈으로 먼저 보시고 앞선 과정들을 전부 다 어느 정도 좀 선행하신 후에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 이제는 집중해서 한번 보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여기서부터 한 15cm 정도가 되는 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게 15cm가 정확하게 맞는지 체크를 해 보실 건데,
정확하게 확대해서 보시면 딱 15cm가 맞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으면. 자, 그러면 이 15cm가 됐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고 나서 정확하게 눈대중으로 절반을 한번 잘라보세요. 그럼 7.5cm가 나와야겠다, 그죠? 그럼 여기 이 지점이 7.5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확하죠? 놀랍죠? 자, 그러면 이 7.5cm가 되는 부분에서요, 이 위로 7.5cm를 높여볼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높아져야 되느냐라고 하면 한 이 정도 높아지면 되겠죠. 그리고 재보는 거예요. 7.5cm가 정확하게 나왔죠. 이젠 저도 제가 신기할 나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남아있는 여기 이 선의 절반, 그러면 7.5cm에서 절반 하면 대충 한 얼마나 나와야 돼요? 3.75? 그렇죠. 한 3.75, 그냥 한 3.8 정도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3.8 정확하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 절반 지점까지 얘를 이렇게 내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센치에 대한 절대적인 감각이 어느 정도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 지점이 여기에서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지금 여기 이 7.5, 여기 한 3.8cm 정도 있죠. 그러면 눈대중으로요, 여기를 한 3.8로 이렇게 한번 잘라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지점에서 여기 이렇게 쓱 내렸을 때 여기 안 보여지는 이 가상의 이 지점이 7.5가 나오는지 한번 봐보는 거예요. 이 7.5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라고 하면 요 길이랑 똑같이 요렇게. 그러면 여기도 7.5, 여기도 7.5, 여기도 7.5, 그리고 여기도 7.5가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센치를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죠. 요거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편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얘를요 끊지 않고 한 번에 가는 거예요. 15cm를 왔다가 눈대중으로 절반까지 돌아와요. 그리고 위쪽으로 7.5,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절반, 그리고 이제 요쪽 지점에서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된 요 선이 7.5cm가 나오는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죠? 네. 요것까지 이렇게 해보시는 게 1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너무 어려워, 조금만 더 쉽게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는 조금 더 쉽게 3cm 정도만 그어봐요. 그리고 자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게 3cm가 맞는지. 3cm 정확하게 딱 맞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가상에 안 보이는 공간을 3cm 정도 이렇게 여백으로 둬요. 그리고 나서 이제 5cm를 쭉 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가상에 안 보이는 5cm를 만들어서 여기에서는 7cm를 한번 그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길이랑 여기 이 길이가 똑같아야 되고, 여기 이 길이와 여기 이 길이가 똑같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가 7cm, 즉 357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자신이 있어, 그러면 이걸로 연습해 보시고, 아직은 감이 별로 없어, 이걸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서 매번 매 순간 자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서 5cm가 맞는지 7cm가 맞는지, 여기 이 부분이 3cm가 맞는지 여기 이 부분이 5cm가 맞는지, 지금 정확하게 5cm가 딱 들어맞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센치에 대한 절대값을 훈련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어느 정도 됐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애칭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 보고 싶어. 이제 센치는 어느 정도 감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이 해칭에 대해서 연습하실 때는요, 5cm 선을 그어 놓고 이 선을 편도로 반복할 수 있는지를 보세요. 편도라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만 계속 반복하는 거죠. 요거를 익숙해졌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그리고 더 익숙해졌다 그러면 요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을 조금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줄여주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선이 갑자기 넓어져서도 안 되고요, 선이 겹쳐서도 안 돼요.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면 선이 서로 겹칠 일이 없겠다, 그죠? 최대한 다을동말동하게 붙여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메꿔주시면 해칭은 거의 완벽해졌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훈련과 요 훈련, 그리고 혹은 얘가 너무 어렵다 싶으면 요 훈련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숙달해 보시면 이번 수업은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것 같네요.
아, 선생님, 뭐 되게 잘 들었는데, 예? 근데 그림 배우러 왔는데, 뭐 그림 같지도 않은 거 막 그리고, 막 센치 재고, 뭐 피지컬적인 거 연습, 이게 뭐 도움이 됩니까?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저도 수업을 10몇 년째 하면서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에 대한 이유를 막 설명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왜 필요한지도 막 설명드리는데, 저는 그때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 그러면 발성부터 연습을 해야 되고, 호흡법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제일 먼저 그림을 보는 눈, 이 관찰 능력과 그리고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이 신체적인 요소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가장 기반이 될 수 있는 기본기 중에 기본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과를 잘 그리고 뭐 빛을 다루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본이 볼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는 것을 그대로 표현할 줄 안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면 정말 그림이 생각보다 빨리 늘 겁니다. 아, 선생님, 저는 엄청 그냥 좀 자유롭게 그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아, 선생님, 저는 완전 사실적으로 그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첫 수업을 해봤는데 뭐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 정도면 충분히 목은 좀 추렸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올라올 저희 수업도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저와 함께 정말 다양한 미술을 다뤄볼 건데 이렇게 미술의 기본기만 다룰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 정말 다양한 장르, 뭐 수채화, 유화, 아크릴, 연필, 스케치, 어반 드로잉 제가 그동안 수업했던 모든 엑기스를 여기다가 남겨 놓을 테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요즘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구독을 해놓지 않으면 알림 설정을 해놓지 않으면 제가 영상을 올려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처음이라서 좀 긴가민가 하시다라면 일단 눌러놓고 다음 영상이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취소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뭐 딸깍딸깍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조금 뭔가 좀 외형도 좀 날씬하게 생기고 좀 말도 좀 공격적으로 하지만 그 누구보다 미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길만 계속 판 외골수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외골수였던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기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순수한 나만의 창작을 하는 과정을 정말 즐기기 때문에 이 즐거움을 여러분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은 저의 마음이 정말 크다라는 것까지 알아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수업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좋아요, 뭐 좋은 거 있으면 다 눌러주시고요. 기대해 주시고요. 안녕, 연습해 보시고요. 이거 여러분들 보고 그냥 아하 하고 지나가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알죠? 봤으면 따라 해 보셔야 돼요. 해봐야 돼. 안녕. 되게 간만에 유튜브로 수업했는데 어때요? 목 아파요. 너무 길어? 너무 길어.